2강 들어가도록 하기 전에 우리 1강에서 공부하신 거 잠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1강에서 공부하신 OT를 잠깐 공부하셨죠? OT에서 AFK 합격에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책 정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 정독하는 방법을 쭉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본 강에 들어가셔서 저희 내용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재무 설계에 대해서 뭐 하셨죠? 개념 공부를 하셨죠? 재무 설계가 무엇입니까? 제 첫 번째 공부하신 게 정의를 공부하셨어요. 정의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무와 비재무적 사이다, 제가 동그라미 쳐드렸죠? 재무 사이다 플러스 재무와 비재무적을 설계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재무 설계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재무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들이 뭐 보험, 은퇴, 상속, 세금, 각종 투자 이런 거 쭉 7과목을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 문제 출제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각 과목에서 이제 공부하실 내용들이고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재무와 비재무적 자원을 설계하는 일련의 과정을 재무 설계라라고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공부하신 게 재무 설계가 왜 필요합니까? 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필요성은 암기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문장 보셔서 사지선다으로 문장만 봐도 틀린 답인지 맞는 답인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재무 설계가 필요하는데 그 인구구조가 변하는 것은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한 부분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또한 고령화 사회, 저출산에서 애가 많이 생산 인구가 쭉 감소하고 있는데 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많이 오래 사시죠. 그래서 어떤 고령화로 인한 변화로 인해서 재무 설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금융 환경이 변하죠. 상품들은 늘 자고 일어나면 많은 상품들이 개발되는데 실제 우리가 전문가 아닌 이상 그 상품을 다 모르시더라는 거죠. 또한 거기에 대한 저금리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무 설계가 더욱더 필요하더라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소비자 니즈에 대한 변화였죠. 소비자 니즈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대한 변화죠. 어떤 가족 구성원의 변화나 실제로 예전에는 뭐 결혼해서 자녀 태어나고 또 이런 가족들이 대부분 대가족 형태였다면 요즘에는 뭐죠? 혼자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결혼하지 않으시고 많고요. 또 결혼했다가 이혼하시면서 다시 또 재혼하는 가족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계속 사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변화나 이런 니즈로 인해서 재무 설계가 필요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공부하시는 게 그러면 이런 재무 설계의 효과가 뭐냐? 효과를 공부하셨죠? 효과 6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암기하실 내용 아닙니다.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암기가 필요하시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고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아니시면 그냥 문장만 쭉 훑고 지나가셔도 그게 무리 없으시면 그냥 이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재무 설계함으로써 어떤 목표에 달성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현재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요. 세 번째는 사전 파악이 되고요. 네 번째는 다른 데 주 업무가 있는 그 주 업무에다 집중할 수 있고요. 어떤 전문 주치의가 있다는 게 좋더라는 거죠. 어떤 그런 부분이 효과로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시면 이제 어떤 그 재무 설계를 어떤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배웠죠. 제가 중요한 키워드가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관계없이다가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것 같아요. 관계없이 중요하지만 더욱더 필요한 경우는 어떨 때 더욱더 필요하더라?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한정된 자원이 있는 경우는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면 특별히 물론 이런 경우가 다 필요하긴 하지만 특별히 더 필요한 사항은 어떨 때 더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신상의 변화나 어떤 가족 구성원의 변화했을 때 뭐 이혼했다거나 재혼했다거나 아니면 또 뭐 결혼을 했다거나 이런 신상의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재무 설계가 필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제나 금융 환경이 뭐 할 때? 그렇죠. 불확실할 때 어떤 심화될 때 더욱더 필요했고 인생 목표가 없어요. 뚜렷한 목표가 없을 때도 더욱더 필요할 거고요. 네 번째 가시면 내일 모레 거의 이제 은퇴가 가까운 시기가 되시는 거죠. 은퇴가 가까이 왔다거나 아니면 다섯 번째 자산의 이전,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서 어떤 이전이 필요할 때는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해 드렸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배우신 어떤 전반적인 재무 설계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신 단락일 거고요. 두 번째 가시면 이제 재무 설계 역사를 공부하셨습니다. 역사도 여러 가지 페이지 공부하셨는데 크게 69년도, 71년도, 73년도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쭉 훑고 가시면서 이렇구나라는 흐름 정도만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9년도에 뭐가 생기셨죠? 국제 FP 협회가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71년도는 재무 설계 대학이 폴란드에 대학이 설립이 됐고요. 73년대에는 뭐가 생겼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CFP란 마크를 특허를 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5년도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CFP 보드란 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90년도 가시게 되면 CFP 국제평의회라는 게 있었죠. 회원들 간의 회원 국가 유대관계를 맺는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13번째로 국제 CF 평의회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4년도, 2004년도에 국제본부인 FPSB가 창립이 됐다 그랬어요. 이 기간 또한 FPSB도 뭐하는 기관이다? 인증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 더 하셔야 할 게 있다 그랬죠? 미국을 제한 인증기관이라는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사였고요. 자, 우리나라로 오시게 되면 2000년 4월에 한국 FP 협회가 창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0년 6월에는 CFP 보호도 업무 제휴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재무 설계를 뿌리를 내리게 됐던 계기가 바로 2000년 6월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FPSB와 FP협회를 구분하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FPSB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증기관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FP협회는 뭐 하는 거냐면 회원들 간에 서로 재무 설계가 뭔지 국내에 대한 고객들한테 보급해주거나 어떤 회원과 간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FP협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FP협회와 FPSB 구분하셔야 하는데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FPSB를 기억하세요. 실제 여러분들은 지금은 당장 협회랑은 별로 연결될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시냐면 여러분 지금 책을 공부하시는 이 AFK 책자도 어디서 나오냐면 FPSB에서 나왔고요. 시험을 보신 다음에 나중에 시험 주관하는 것도 FPSB, 그 다음에 인증하는 기관도 어디예요? FPSB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은 FPSB와 관련돼 있지 지금 현재 FP협회와는 크게 여러분들이 언급된 내용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친한 애는 누구라고요? FPSB예요.